안녕하십니까. 우리는 돈키호테 속의 이름 짓기에 대해서 말하면서 이름은 진실이나 본질을 다 설명할 수 없고 어떤 특정한 순간의 모습만을 반영하고 늘 변할 수 있는 개념으로 얘기를 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이런 관계를 사물과 말에 대한 관계로 전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물과 말. 여기서 사물은 스페인어로 cosas라고 번역되고 말은 palab라라고 번역이 되는데요. 실은 그 미셀 푸코의 말과 사물이라는 책의 이 제목이기도 합니다. Las cosas y las palabras라고 한 책이죠. 우리말로는 그 사물과 말이라고 번역했기 때문에 쓴 용어지만 서양의 철학자나 사상가 그리고 예술가들이 말하고 미셸 푸코가 정리한 내용을 보면 사물이라는 우리가 단순하게 말하는 그 물건 뭐 그런 개념이 아니라 그 이상의 개념이 들어있는 것이죠. 즉 이름 짓기에서 언급했듯이 어쩌면 여기서 꽃사스는 사물의 본질이나 실체까지를 포함하는 그런 개념이라고 우리는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돈키호테에서 이름 짓기가 던져준 본질과 이름 간의 그 상호관계는 이름은 본질을 설명할 수 없었죠. 미셸 푸코가 말하는 사물과 말의 관계로 정의해 볼 수 있습니다. 즉 말은 사물을 다 반영할 수 없다. 이런 관계죠.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말은 사물의 본질과 같을 수 없다는 사실을 얘기했죠. 이것도 이해가 안 된다면 직접적으로 말하면 말이란 진실을 담을 수 없다라고 단순화시킬 수가 있겠죠. 다음은 1956년 노벨상을 받은 스페인의 시인 후안 라몬 히메네스 시인데요. 지혜여, 내게 사물이 정확한 이름을 다오. 나의 말이 나의 영혼으로 새로이 창조된 사물 자체가 되도록. 사물을 모르는 자들은 나를 통해 모두 직접 사물로 가도록. 사물은 잊은 자들은 사물을 잊은 자들은 나를 통해 직접 사물로 가도록. 지혜여 내게 정확한 이름을 다오. 너, 이, 그의, 나의 사물들의 이름을. 미셸 푸코의 사물과 말에 대한 고민 이전부터 사람들은 이렇게 문제 제기와 고민을 해왔던 것 같습니다. 사물과 말의 관계죠. 이 부분에 있어서 세르반테스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여기서 이 시에서 나의 말이 나의 영혼으로 새로이 창조된 사물 자체가 되도록이라는 표현이나 나를 통해 직접 사물로 가도록이라던가 정확한 이름을 다오 등은 사물과 말 그리고 본질과 이름이 동일하지 않음에 대한 회의와 시인으로서 이것이 충족된 말을 찾기 위한 끊임없는 노력으로 보입니다. 말하자면 시인으로서 어떤 단어를 썼을 때, 어떤 표현을 썼을 때 그것이 내가 원하는 사물,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서 사물은 물건, 단순한 물건이 아니라고 그랬죠. 그 안에 들어있는 모든 본질과 실체, 진실, 사실, 뭐 이런 걸 얘기하겠죠. 그것이 내가 만들어낸, 내가 찾아낸 단어로 표현되기를 바라는 그런 의미죠. 근데 이제 시에서는 번역을 사문이라고 얘기해보다 보니까 그 좀 표현이 시적이지 않은 그런 이제 어떤 느낌을 줍니다만은 어쨌든 이 사물과 말에 대한 이런 고민들을 이 후아나무 히메네스가 이 시에 잘 담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노력의 한 방법으로 등장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해체인데요. 우리는 이 단어를 짜크데리다로부터 빌려왔습니다. 말하자면 단순한 해체가 아니라 데컨스트럭시오로서의 해체죠. 엄밀히 말하면 컨스트럭션 앞에 de를 붙인 것이니까 데스트럭션과는 다르죠. 데스트럭션은 무너뜨리는 것, 파괴라고 한다면은 데컨스트럭션은 분해해서 컨스트럭션이 들어가 있죠. 다시 세우는 것이죠. 단순한 해체가 아니라 해체하면서 동시에 다시 만드는 작업이죠. 이것은 자크 데리다의 넬라 그라마톨로기아라는 책에서 쓴 용어인데요. 우리는 이것을
창조적 해체라는 말로 쓸 수 있겠죠. 다시 돈키호테에서 말했던 본질, 진실, 실체에 대한 이름의 관계를 미셀 푸코가 말하는 사물과 말의 관계, 그리고 자크 데리다의 해치라는 개념을 연계해 보면 아주 중요한 관점이 생기는데요. 서양에서는 말을 중시했지 글자는 말의 종속 변수로만 생각했었죠. 성경에서 로고스는 말을 의미하죠. 이 말이 세상을 창조하는 절대적인 힘을 갖고 있었습니다. 상대적으로 글자는 부수적인 것으로 생각했고 말과 분리되는 별도의 개념으로 보지는 않았던 것이죠. 말이 중시됐었으니까요. 데리다가 말하는 해체는 말과 글자의 분리 및 그 해체도 포함하죠. 말하자면 글자에 대한 재발견이고 재해석입니다. 말과 구분되는 글자의 재해석이죠. 말과 그 글자의 기존 관계를 해체해서 그 둘의 관계를 새롭게 세우자는 것이죠. 이런 자크 데리다의 말과 글 또는 글쓰기 간의 관계에서 우리는 차연이라는 개념이 도입되는데요. 여기서 발전한 것이 텍스트 읽기, 즉 쓰여진 글 읽기는 단순한 텍스트에 대한 해석이 아니라 텍스트 읽기는 작품을 새롭게 만드는 작업이라고 보게 된 것이죠. 이에 대해서는 다른 기회에 별도로 다루기로 하고요. 미셸 푸코나 자크 데리다 그 이전의 시대에도 서양 사람들 사이에서는 서양은 말, 동양은 글자로 인식했던 것 같습니다. 여기 말하는 동양의 즉 문자는 한자죠. 이런 동양이 서양보다 열등하다고 생각했던 사람들도 있습니다. 서양의 말과 동양의 글자, 한자어를 비교하면서 말이죠. 근데 이 복잡하고 마치 미개한 문자로 봤던 상형 문자인 한자가 엄청난 의미의 집합체임을 알게 된 것도 새로운 발견이죠. 말하자면 영어를 비롯한 서양 문자들이 표현 문자인 관계로 무시했던 문자의 의미를 세상은 깨닫게 된 것이죠. 1900년대 초반에 이런 현상이 많이 대두됐는데요. 한국의 그 이응로 화백이나 남강 화백 등의 작품들은 그 글자의 변형으로 된 작품들이 많죠. 20세기 초중반에 이두 이응로, 남간 이런 작가들의 그 작품들이 서양에서도 많이 평가됐었던 것은 또 폴 크레의 작품들과 같이 나란히 설명됐었던 것은 바로 이러한 글에 대한 재해석, 재평가 이런 것들이 이제 가미됐다고 보면은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다시 그 사물과 말의 관계, 즉 사물 표현하는 말의 불완전성의 차원에서 본다면은 그 문제의 그 간극을 문자, 즉 글이 어느 정도 해결해 준다는 것을 생각한 것이죠. 말하자면 한자는 그 자체의 그 대상 사물의 형상을 담고 있기 때문에 사물을 잘 설명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이죠. 이 과정에서 새삼 주목받게 된 것이 칼리그라마인데요. 이미 서양에서도 이러한 그 칼리그라마 형식은 있었죠. 거기에 비해서 동양인 것은 더욱더 포괄적인 형태를 취하는데 시서, 화, 악 말하자면 시와 글자와 그림과 음악이 함께 어우린다는 뜻이죠. 시이면서 동시에 그림이고 글자이고 음악인 것은 대단한 것이었죠. 문자를 단순한 표기로 생각했던 서양 사람들은 이 발견에 환호하지 않을 수 없었죠. 서양의 많은 작가들은 동양의 이런 시서 화학에 감탄했고 많은 20세기 초중반의 많은 전위주의 시인들이 이것을 시도했죠. 그래서 이제 칼리그라마가 자리를 잡게 됐는데요. 이렇게 서양 사람들은 중국의 그 시화에 대한 관심뿐만 아니라 일본의 그 하이쿠에도 열광을 했죠. 일본의 그 짧은 시 하이쿠가 갖고 있는 그 압축성에 아주 놀랐던 것이죠. 세 줄의 짧은 시가 엄청난 내용을 담고 있었다는 것, 다양한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결국 이름은 진실을 다 담을 수 없다는 생각과
말은 사물을 다 표현할 수 없다는 생각, 그리고 기존 말 중심의 질서를 해체하려는 시도들은 동양의 문자에서 그 해결 방법을 모색하게 됐는데요. 이것들은 미술, 문학, 언어학 등 서양 문해 사조사에 큰 영향을 끼치게 되죠. 상징주의 이후의 그 서양 현대문학은 이런 동양의 영향이 바닥에 깔려 있다고 생각해도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시간에 돈키호테의 그 이름 짓기를 통해서 알아본 그 본질, 진실과 그것에 대한 그 허상으로서의 이름의 관계를 설명하다가 방향을 좀 틀어서 현대 철학을 비롯 인문학에서 말하는 그 사물과 말, 그리고 말과 글 등 몇 가지 개념들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봤습니다. 감사합니다.